그날 셋째 며느리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좁은 빌라 현관 앞에서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발 저희와 함께 사세요. 돈이 없으시다고 해서 저희가 모시지 않을 것 같으세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찾아 헤매던 대답이 바로 여기 있었다는 것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000억이 넘는 재산을 가진 제가 왜 가난한 척 연기를 하며 자식들을 찾아다녔던 걸까요? 그리고 그 끝에서 저는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정태산입니다. 올해 72이고요. 3년 전에 제가 40년 넘게 운영하던 태산건설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회사는 상장까지 한 중견기업이었고 제가 물려받은 게 아니라 정말 맨손으로 일궈낸 곳이었습니다. 덕분에 재산이라는 게 생겼고 지금은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혼자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아내를 일찍 떠나보냈기 때문입니다. 벌써 30년도 더 된 일이지만 아직도 그때 생각을 하면 가슴 한쪽이 먹먹해집니다. 아내 이순자와의 사이에 자식이 셋 있습니다. 첫째가 아들인데 이름이 정민우입니다. 올해 46이고요.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지금은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며느리도 검사 출신이고 손주가 둘인데 모두 외고를 다니고 있습니다. 강남 대치동의 40평대 아파트에서 잘 살고 있지요. 둘째가 딸인데 정수진이라고 합니다. 43이고요. 연세대를 나와서 대기업에 다니다가 결혼하고는 전업주부로 살고 있습니다. 사위는 치과를 운영하고 있고 손주가 셋입니다. 역시 강남 서초동에 살고 있습니다. 셋째가 또 아들인데 정민호입니다. 올해 40이고요. 지방대학을 나와서 지금은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대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며느리 김은지는 결혼 전에 간호조무사로 일했고 지금은 애들 키우느라 집에 있습니다. 손주가 둘인데 초등학교 4학년인 손자와 6살짜리 손녀가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의 작은 빌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참 복받은 노인입니다. 자식 셋 다 건강하고 손주가 7이나 되고 재산도 있고 건강도 그럭저럭 괜찮으니까요. 하지만 요즘 들어 자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애들이 정말 날 아버지로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재산 관리인 정도로 생각하는 걸까? 첫째 민우는 정말 바쁜 건 알겠는데 연락이 너무 뜸합니다. 명절 때나 한 번씩 얼굴 보는 정도고 전화를 해도 아버지, 제가 지금 좀 바빠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하고는 끊어버립니다. 나중에 전화가 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며느리는 더 차갑습니다. 명절에 와서도 저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고 음식 차리는 것도 귀찮다는 듯이 대충대충 합니다. 아버님, 요즘은 다들 배달 음식 시켜 먹는 추세예요 하면서 치킨을 시키는 걸 보면서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둘째 수진이는 연락은 자주 오는데 전부 돈 이야기입니다. 아빠, 애들 학원비가 너무 올라서 힘들어요. 아빠, 이번에 차를 바꿔야 하는데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아빠, 제주도 여행 가려고 하는데. 저는 그때마다 다 들어줬습니다. 딸이 힘들다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모른 척 하겠습니까? 하지만 돈을 줄 때마다 느껴지는 게 있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하는데 그게 진심인지 형식적인 인사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용돈을 받고 나면 한두 달은 연락이 뚝 끊깁니다. 그러다가 또 필요할 때쯤 되면 전화가 옵니다. 셋째 민호만은 좀 달랐습니다. 이 녀석은 매주 토요일 아침이면 꼭 전화를 합니다. 아버지, 주무셨어요? 어제 저녁은 뭐 드셨어요? 아버지,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아버지,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애들이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해요. 돈을 달라는 말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명절 때마다 아버지, 이거 용돈이에요 하면서 봉투를 쥐어주려고 하는데 얼마나 안쓰러운지 모릅니다. 그 봉투 안에 들어있을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며느리 은지도 참 착했습니다. 전화 통화할 때마다 아버님 건강 챙기세요 하면서 진심으로 걱정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셋째한테 가장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첫째와 둘째한테는 정말 많이 해줬거든요. 유학도 보내주고 결혼할 때도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손주들 학원비도 대주고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셋째는 제가 회사가 어려울 때 대학을 갔습니다.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붙었는데도 아버지, 저는 지방대 가도 괜찮아요. 등록금도 더 싸고 아버지 부담 덜어드리고 싶어요 하더군요. 그때 저는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나중에 형이랑 누나만큼 꼭 보상해 줄게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약속은 자꾸 미뤄졌습니다. 회사 일도 바빴고 첫째, 둘째도 챙겨야 했고 그러다 보니 셋째한테는 상대적으로 덜 신경 쓰게 됐습니다. 결혼할 때도 형이나 누나만큼 크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냥 전세금 조금 보태주고 소형차 한 대 사준 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나중에 내가 유산을 정리할 때는 민호한테 좀 더 많이 줘야지.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3개월 전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사실 몇 달 전부터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고 가끔 등이 아픈 증상이 있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가 보다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주치의가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보자고 하더군요. CT도 찍고 MRI도 찍고 피검사도 하고 일주일쯤 지나서 결과를 들으러 갔습니다. 주치의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한참을 말을 못 하시더군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회장님, 좀 심각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췌장암이었습니다. 그것도 말기였습니다.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된 상태입니다. 수술은 힘들고 항암 치료를 해도 기대 여명이. 선생님은 말을 흐리셨지만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6개월에서 길어야 1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다니고 차들이 오가고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돌아가는데 제 인생에는 종착역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1년도 안 남았구나. 애들한테 뭘 남겨줘야 하나. 유산은 어떻게 나눠야 하나.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내 재산을 사랑하는 걸까? 첫째 민우는 바빠서 연락도 잘 안 되고 둘째 수진이는 돈 달라는 전화만 하고 셋째 민우만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것 같은데.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혹시 셋째도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건 아닐까? 나중에 유산을 받으려고 지금 잘 보이는 건 아닐까?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니까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애들의 진심을 확인해 보자. 그래서 제가 오래 신뢰해온 변호사 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김 변호사는 저희 회사 법률 고문으로 20년 넘게 일해온 사람이고 제 개인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녀분들을 시험하시겠다고요? 그렇습니다. 내가 재산을 다 잃었다고 빚더미에 앉았다고 연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김 변호사, 나 이제 얼마 못 삽니다. 췌장암 말기래요. 죽기 전에 내 자식들이 진짜 날 사랑하는지 아니면 내 돈을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김 변호사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짰습니다. 일단 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소문을 퍼뜨리기로 했습니다. 물론 실제로 부도 난 건 아니고 제가 보유한 주식을 비밀리에 신탁 형태로 처리해서 제 명의에서 빼는 겁니다. 그리고 강남 아파트도 경매로 넘어간다는 가짜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사기를 당해서 큰 빚을 졌다는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걸 준비하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아이들한테 하나하나 연락을 했습니다. 민우야, 아빠가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이번 주말에 시간 좀 낼 수 있니? 수진아, 아빠가 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내 집으로 한번 가도 되겠니? 민우야, 아빠가 좀 힘든 일이 생겼는데 너한테 상의를 좀 해야겠구나. 세 자식 모두 네, 아버지하고 대답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셋째 민우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어디 편찮으세요? 목소리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목소리만 듣고도 제 상태를 알아채다니. 아니다, 괜찮다. 그냥 감기 기운이 좀 있는 것 같구나. 아버지, 그럼 제가 이번 주말에 찾아뵐게요. 은지한테도 말해서 아버지 몸보신할 수 있는 거 준비해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애들을 이렇게 시험하는 게 옳은 일일까?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첫째 아들 민우를 먼저 찾아갔습니다. 산막 과거의 비밀 플래시백 감정 강도 710. 첫째를 찾아가기 전에 문득 3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38이었고 작은 건설 하청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5명밖에 안 되는 정말 작은 회사였습니다. 아내 순자는 셋째 민우를 임신한 상태였고 민우는 6살, 수진이는 3살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월세 30만 원짜리 반지하에서 살았고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임신한 몸으로 애들 키우고 집안일하고 제 회사 격리까지 봐줬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민우와 수진이가 아빠 하면서 달려왔고 아내는 여보 고생했어요 하면서 밥상을 차려줬습니다. 반찬은 김치하고 계란말이, 된장찌개가 전부였지만 그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이었습니다. 민우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해 셋째 민우가 태어났습니다. 순자는 난산이었습니다. 거의 20시간을 진통하다가 겨우 아들을 낳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산모가 많이 약해졌으니 조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하더군요. 하지만 저희는 산후조리원에 갈 돈이 없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와서 한 달간 도와주셨지만 순자는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애들 셋을 정말 잘 키웠습니다. 제가 돈을 못 벌어와도 불평 한마디 없이 여보, 괜찮아요. 우리 이렇게 건강한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하면서 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우가 2돌이 지났을 때 순자가 학교에 민우를 데리러 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술 취한 운전자가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순자는 민우를 밀어내고 자기가 차에 치였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내부 출혈이 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우는 다행히 무사했지만 제 아내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이들 셋을 안고 울었습니다. 특히 2살짜리 민우는 엄마가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엄마, 엄마 하면서 울었습니다. 내가 이 애들을 어떻게 키우지? 막막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재혼을 하라고 했습니다. 애가 셋이나 되는데 혼자 어떻게 키워요? 새엄마라도 드려야죠 하고들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재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손자가 너무 그리웠고 다른 여자와 산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아이들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애들 아침 차려주고 민우 학교 보내고 수진이랑 민우는 동네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하러 갔습니다. 저녁에는 퇴근하자마자 애들 데리러 가서 밥 해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그러고 나면 밤 12시가 넘었습니다. 주말에는 밀린 빨래하고 집 청소하고 애들하고 놀아주고 정신없이 10년이 흘렀습니다. 그 10년 동안 회사는 조금씩 커졌습니다. 직원도 20명이 넘었고 매출도 늘었고 아파트도 장만했습니다. 민우는 고등학생이 됐고 수진이는 중학생, 민우는 초등학생이 됐습니다. 민우와 수진이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저는 아이들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키고 순자가 못 본 아이들의 성장을 제가 2배로 챙겨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민호가 고등학생이 됐을 때쯤 회사가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IMF 외환위기였습니다. 하루아침에 거래처들이 줄줄이 망했고 저희 회사도 부도 위기에 몰렸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을 회수하겠다고 했고 직원들 월급도 밀렸습니다. 그때 민우는 서울대에 합격했고 수진이는 연세대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등록금을 낼 돈이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습니다. 그 돈으로 회사를 살리고 아이들 등록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민우한테는 미국 유학까지 보내줬습니다. 아빠, 저는 한국에서 공부해도 괜찮아요 했지만 저는 내 엄마가 살아있었으면 꼭 유학 보내라고 했을 거다. 걱정 마라 하고 보냈습니다. 수진이도 대기업에 취직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제가 강남에 집도 사줬습니다. 그런데 셋째 민호가 대학 갈 때는 회사가 또 어려웠습니다. 민호는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려운 걸 눈치챘는지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버지, 저는 지방대 가도 괜찮아요. 등록금도 더 싸고 기숙사비도 싸잖아요. 형이랑 누나는 아버지가 많이 도와주셨으니까 저는 제 힘으로 해볼게요. 그 말에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민호야, 미안하다. 아빠가 형이랑 누나한테 해준 만큼 너한테도 해주고 싶은데. 아버지, 괜찮아요. 저는 아버지가 건강하시고 우리 가족이 함께 있는 게 더 중요해요. 결국 민호는 지방대에 갔습니다. 그리고 대학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장학금도 받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졸업하고는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연봉이 형이나 누나의 절반도 안 됐지만 아버지,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해요 하면서 만족해했습니다.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은 특급 호텔에서 성대하게 결혼식을 올렸고 누나는 유명 웨딩홀에서 했는데 민호는 아버지, 저는 작은 식당에서 가족들끼리만 해도 괜찮아요 했습니다. 며느리 은지도 참 착한 아이였습니다. 아버님, 저희는 사랑만 있으면 돼요. 걱정 마세요 하면서 웃었습니다. 저는 그때 다짐했습니다. 나중에 내가 유산을 정리할 때는 민호한테 더 많이 줘야지. 이 녀석이 받은 게 너무 적어.
하지만 그건 그냥 생각으로만 끝났습니다. 세월이 흘러 회사는 상장까지 했고 제 재산은 1,000억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은퇴를 했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우한테 제대로 해준 게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인해보자. 민우가 정말 진심으로 날 사랑하는지 아니면 나중에 유산을 받으려고 착한 척하는 건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첫째 민우의 집에 먼저 갔습니다. 대치동 아파트 40평,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고급스러운 가구들과 큰 TV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민우가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뭔가 귀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도 아버님 오셨어요? 한마디만 하고는 다시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민우야, 아빠가 오늘 너한테 할 이야기가 있어서 왔다. 네, 아버지. 말씀하세요. 저는 준비해온 대본대로 말했습니다. 사실은 아빠가 큰일을 당했다. 회사가 부도가 났어. 네, 부도요? 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사기를 당했다. 투자한다고 했던 사람이 사기꾼이었어. 그 바람에 빚이 50억이나 생겼어. 50억이요. 강남 아파트도 경매로 넘어갔어. 다음 주면 집을 비워야 해. 민우는 말없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도 휴대폰에서 눈을 떼고 저를 봤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당분간 너희 집에서 좀 지낼 수 있을까 싶어서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아니야. 진짜야. 아빠가 정말 다 잃었어. 민우가 한숨을 푹 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저도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회사에서 파트너 승진 탈락했고 대출금이 10억이 넘어요. 애들 교육비에 생활비까지. 저도 빠듯하게 살고 있다고요. 그래도 아빠가 갈 데가 없어서. 그때 며느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그동안 저희가 아버님한테 받은 게 뭐가 있어요? 결혼할 때 집 사주셨다고 하지만 그거 딱 그때뿐이잖아요. 손주들 교육비도 한 번도 안 도와주셨잖아요. 그게 다른 집 할아버지들은 손주 학원비도 대주고 용돈도 주고 그러던데 아버님은 한 번도 그런 적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집에서 살게 해달라고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도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제 가정이 먼저예요. 아내도 있고 애들도 있는데 제가 어떻게 아버지까지 모셔요? 차라리 형제들하고 상의해서 돌아가면서 모시든지 하세요. 민우야. 아버지, 죄송하지만 저는 지금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아버지가 그렇게 큰 회사를 하셨으면서 노후 준비도 안 하신 건 아버지 책임 아니에요? 그 말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택시비 필요하세요? 아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키운 자식이 저럴 수가. 하지만 아직 둘째가 남아 있었습니다. 둘째 딸 수진이의 집으로 갔습니다. 서초동 아파트, 역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였습니다. 아빠 오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수진이는 밝게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정을 설명하자 표정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아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회사가 부도 났다고요? 그래. 그리고 아빠가 사기도 당했어. 빚이 많아. 세상에. 사위도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당분간 너희 집에서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위가 끼어들었습니다. 장인어른, 죄송하지만 저희 집도 상황이 안 좋습니다. 치과 운영하는 게 요즘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임대료에, 직원 인건비에, 재료비에. 저도 대출이 많아요. 그래도 수진이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도 애들 셋 키우는 게 정말 힘들어요. 학원비만 한 달에 300만 원이 넘어가고 애들 학교에서 필요한 것도 많고 솔직히 여유가 없어요. 수진아, 아빠가. 사위가 다시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동안 장인어른이 저희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어요? 결혼할 때 집 하나 사주시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도와주신 적 없잖아요. 내가 어려울 때마다 도와줬잖니. 그건 수진이가 애걸해서 받은 거죠. 아버지가 먼저 챙겨주신 적은 없잖아요. 다른 장인어른들은 손주 생일에 용돈도 주고 명절 때마다 보너스도 주던데 장인어른은 그런 거 한 번도 없으셨잖아요.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도 점점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아빠, 미안하지만 우리 집은 진짜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아빠가 그렇게 큰 회사에 쓰면서 왜 노후 준비를 안 하셨어요? 그건 아빠 책임 아니에요? 수진아, 아빠, 우리도 우리 살기 바빠요. 오빠나 민우한테 가보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주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사위가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더니 제게 건넸습니다. 장인어른, 택시비 쓰세요. 저는 그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됐다. 그리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파트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평생을 키운 자식들이 이럴 수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첫째한테도 버림받고 둘째한테도 버림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셋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셋째는 워낙 형편이 어려운 걸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좁은 빌라에서 애들 둘 키우면서 아내는 일도 안 하고 남편 월급만으로 버티는데 민우한테 짐이 될 수는 없어. 차라리 고시원에 가서 혼자 살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셋째 민우였습니다. 아버지, 지금 어디 계세요? 누나한테 들었어요. 아버지, 지금 바로 저한테 오세요. 제가 마중 나갈게요. 민우야, 아빠는. 아버지, 말씀 마세요. 지금 어디 계신지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30분 후 민호가 낡은 승용차를 몰고 왔습니다. 차 안에서 민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운전만 했습니다. 부천에 있는 빌라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4층짜리 건물이었고 엘리베이터도 없었습니다. 3층까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민호가 제 짐을 들어주면서 아버지, 천천히 오세요 했습니다. 문을 열자 며느리 은지가 나왔습니다. 아버님, 은지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셨죠?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님, 제발 저희와 함께 사세요. 돈이 없으시다고 해서 저희가 모시지 않을 것 같으세요? 저희는 아버님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은지야,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민호도 옆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버지, 형이랑 누나가 뭐라고 했든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가 아버지 모실게요. 집은 정말 좁았습니다. 방이 2개인데 한 방은 부부가 쓰고 한 방은 애들이 썼습니다. 아버지, 죄송하지만 저희 방에서 같이 주무셔야 할 것 같아요. 애들 방은 너무 좁아서. 아니다, 괜찮다. 거실에서 자도 돼.
그럴 수는 없죠. 아버지를 거실에서 주무시게 할 수는 없어요. 결국 부부방에 간이 침대를 하나 들여놓았습니다. 손주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초등학교 4학년인 손자 정우와 6살짜리 손녀 정아가 달려와서 저를 껴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집에서 사실 거예요? 그래, 할아버지가 당분간 너희 집에서 살 것 같구나. 와, 좋아요. 할아버지랑 매일 볼 수 있어요. 아이들은 정말 좋아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은지가 밥상을 차렸는데 반찬이 몇 가지 없었습니다. 김치,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된장찌개. 아버님, 죄송해요. 저희가 형편이 이래서. 아니다.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구나. 정말이었습니다. 30년 전 아내 순자가 차려주던 밥상이 이랬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저는 이 집을 관찰했습니다. TV는 10년도 넘어 보이는 구형이었고 소파는 곳곳이 헤어져 있었습니다. 냉장고도 작았고 에어컨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식사 더 하세요. 민호가 반찬을 제 앞으로 밀어줬습니다. 너희들도 먹어라. 저희는 괜찮아요. 아버지 많이 드세요. 식사를 마치고 은지가 설거지를 하는데 내가 할게 했더니 아버님, 안 됩니다. 편히 쉬세요 했습니다. 그날 밤 부부방에서 민호 부부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여보, 아버지 오셨는데 이렇게 좁은 집에서 어떻게 모셔? 괜찮아요. 우리가 조금만 참으면 돼요. 아버님이 더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도 여보, 아버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돈이 있든 없든 우리가 모셔야죠. 당신 참 착해요. 착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출근했습니다. 저녁 9시에 퇴근했습니다. 은지는 낮에 동네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시급 9,000원짜리 일이었습니다. 은지야, 내가 왜 일을 해? 애들 돌봐야 하는데. 아버님, 저는 괜찮아요. 정아는 어린이집 가고 정우는 학교 갔다 오면 혼자서도 잘 놀아요. 제가 일해서 조금이라도 보태야죠. 그래도 아버님, 걱정 마세요. 저는 일하는 게 더 좋아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요. 어느 날 은지가 화장품 코너를 지나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립스틱을 하나 보고 있었는데 가격표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약국으로 가서 영양제를 샀습니다. 아버님, 이거 드세요. 건강에 좋대요. 은지야, 이거 내가 쓸 돈으로 산 거 아니니? 아니에요. 저는 화장품 필요 없어요. 아버님이 건강하셔야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또 어느 날 손주들이 학교 준비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엄마, 내일까지 색종이하고 풀하고 가위 가져가야 해. 알았어. 엄마가 사줄게. 은지는 문구점에 가서 제일 싼 걸 골랐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제일 좋은 거야 하면서 아이들한테 웃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30년 전 아내 순자가 떠올랐습니다. 순자도 그랬습니다. 자기는 아끼고 아껴서 애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해주려고 했습니다. 은지는 순자와 똑같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호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발 좀 봐드릴게요. 괜찮다.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그래요. 민호는 따뜻한 물에 제 발을 담그고 정성스럽게 마사지를 해줬습니다. 아버지, 제가 형이나 누나만큼 잘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무슨 소리냐?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아니에요. 형은 대형 로펌 변호사고 누나 사위는 치과 운영하는데 저는 중소기업 대리예요. 월급도 적고
아버지한테 용돈도 못 드리고. 민호야, 내 아버지, 너 결혼할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니? 뭐라고 했죠? 아버지, 돈은 없어도 괜찮아요. 건강만 하세요라고 했잖니. 아, 네. 아빠는 그 말이 진심인지 궁금했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험을 해본 거야.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직 진실을 밝힐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내가 고마워서 하는 소리야. 민호는 제 발을 닦아주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형이나 누나처럼 아버지한테 받은 게 많지 않아요. 하지만 아버지가 저를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 민호야. 아버지, 우세요? 아니다. 눈에 뭐가 들어갔나 보다. 하지만 민호는 알았을 겁니다. 제가 운다는 걸. 2주가 지났습니다. 손주들은 저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정우는 학교 숙제를 할 때마다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어디 보자. 이건 이렇게 하는 거란다. 와, 할아버지 똑똑하다. 정아는 저한테 그림을 그려서 보여줬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할아버지 그린 거예요. 우와, 정말 잘 그렸네.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아버지도 정아 사랑한단다.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제가 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몸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그날 아침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팠습니다. 아버님, 은지가 달려왔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조금 체한 것 같아.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여보, 빨리 119 불러. 민호가 전화를 걸었고 곧 구급차가 왔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검사를 하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췌장암이 악화됐습니다. 급성 복막염도 왔고요.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합니다. 수술이요? 네. 안 하시면 위험합니다. 수술비는 얼마나 들까요? 대략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민호와 은지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3천만 원은 이 집에서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수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실 췌장암 말기 상태라 수술을 해도 완치는 힘들지만 지금 복막염 때문에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며칠 못 버티실 겁니다. 은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 꼭 수술해 주세요. 제발요. 보호자분들, 수술비 준비 가능하신가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 그런 돈이 없다는 걸.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고 저는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민호는 은지와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3천만 원을 어떻게 마련해? 모르겠어. 은행 대출도 이미 한도가 찼고 내가 친정 부모님한테 빌려볼게. 은지는 친정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부탁이 있어서 전화했어. 지금 시아버님이 수술하셔야 하는데 돈이 3천만 원이 필요해. 엄마, 좀 빌려줄 수 있어? 전화 너머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지야, 미안하다. 우리도 지금 여유가 없어. 내 동생 결혼 준비금으로 다 썼거든. 엄마, 미안하다, 은지야. 전화를 끊고 은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는 회사 동료들한테 전화를 돌렸습니다. 영수야,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아버지가 급하게 수술하셔야 하는데. 미안, 민호야. 나도 지금 애 학원비 내느라 빠듯해. 그래, 알았어. 다음 전화. 준호야,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얼마? 1,000만 원만. 미안, 나도 대출금 갚느라 힘들어. 10명 넘게 전화했지만 모두 어렵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주저앉았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해? 그때 정우와 정아가 달려왔습니다. 아빠, 너희들은 왜 왔니? 집에 있으라고 했잖아. 할아버지 걱정돼서 왔어요. 정우가 저금통을 꺼냈습니다. 아빠, 이거 써요. 제가 모은 돈이에요. 저금통을 열어보니 28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우야, 할아버지 살려야 해요. 이거라도 쓰세요. 민호는 아들을 안고 울었습니다. 고맙다, 정우야. 은지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이라도 팔까? 집을 팔면 우리가 어디서 살아? 그리고 전세인데 팔 수도 없잖아. 그럼 어떡해? 그때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아서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수술비 입금 확인이 안 됐는데요. 아, 네, 지금 준비 중입니다. 간호사가 돌아가고 민호는 다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지가 말했습니다. 여보, 형님한테 전화해봐. 형한테? 응.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 수술인데 도와주지 않을까? 민호는 망설이다가 형 민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나야. 무슨 일이야? 형, 아버지가 지금 수술하셨어. 급성 복막염 때문에. 그래. 수술비가 3천만 원인데 형도 좀 도와줄 수 있어? 민호야, 미안한데 나도 지금 돈이 없어. 형? 그리고 솔직히 아버지 돈 문제는 아버지가 알아서 하셔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왜 그걸 책임져야 해? 형, 그래도 우리 아버지잖아. 아버지가 평생 돈 많이 버셨으면서 왜 이 지경이 됐겠어? 본인이 관리를 못한 거지. 나도 내 가정 지키기 바빠. 미안하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이. 은지가 남편을 안아줬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둘이서 해결해봐요. 어떻게? 일단 제가 내일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나 더 할게요. 그리고 당신도 야간 알바라도 해요. 조금씩 갚아나가면 돼요. 은지야. 여보, 아버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그 모습을 중환자실 창문 너머로 보면서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야. 은지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3일 후 저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민호와 은지는 밤낮으로 저를 간호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민호를 불렀습니다. 민호야, 김 변호사한테 전화 좀 해줄래? 김 변호사요? 왜요? 아빠가 할 이야기가 있어서. 김 변호사가 병실로 왔습니다. 회장님, 이제 말씀하실 건가요? 그래. 민호와 은지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민호야, 은지야, 미안하다. 네. 사실 아빠는 재산을 잃지 않았어. 회사도 부도 난 게 아니고 빚도 없어. 다 연기였어. 뭐라고요? 민호와 은지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빠는 너희들을 시험하고 싶었어. 내가 돈이 없어도 날 사랑하는지 아니면 내 재산 때문에 착한 척하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어. 아버지,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고 나서 죽기 전에 꼭 확인하고 싶었어. 그래서 이런 나쁜 짓을 했어. 민호는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은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저희가 아버님을 진심으로 모시지 않았나요?
아니야, 은지야. 너희는 정말 잘해줬어. 너무 잘해줘서. 아빠가 미안하고 고마워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야. 저는 울었습니다. 너희 형하고 누나는 아빠를 버렸어. 돈이 없으니까, 짐이 되니까 외면했어. 하지만 너희는 달랐어. 3천만 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모르면서 너희 집이라도 팔겠다고 했잖니. 친정 부모한테 빌리고 회사 동료들한테 손 벌리고. 아버지, 민우야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나쁜 짓을 했지? 민우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화가 안 나요. 뭐? 아버지가 저희를 시험하신 거 이해해요. 형이랑 누나가 그렇게 대했으니까 아버지도 불안하셨을 거예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민호야, 저는 진심이었어요, 아버지. 돈이 있든 없든 아버지는 제 아버지예요. 그게 변하지 않아요. 은지도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님이 저희를 시험하셨든 안 하셨든 저희는 아버님을 모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맞는 일이니까요. 저는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장님, 유언장 공개하시겠습니까? 그래. 김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었습니다. 정태산 회장의 전 재산 1,200억 원 중 1,000억 원은 셋째 아들 정민호에게 상속한다. 첫째 아들 정민호와 둘째 딸 정수진에게는 각각 100억 원씩 상속한다. 나머지 재산으로는 이순자 여사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한다. 민호와 은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민호야, 너는 평생 형이나 누나만큼 받지 못했어. 이번 기회에 보상해주고 싶어. 아버지, 저는 그런 거 바라지 않았어요. 알아. 하지만 아빠 마음이야. 받아줘. 은지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는 돈 때문에 아버님을 모신 게 아니에요. 알아, 은지야. 그래서 너희한테 주는 거야.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첫째 민호와 둘째 수진이었습니다. 아버지, 둘은 유언장 소식을 듣고 급히 온 모양이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민호한테만 1,000억을 준다고요? 민우가 항의했습니다. 그래, 너한테는 100억밖에 안 줘. 왜요? 저는 장남인데. 장남이면 뭐가 달라? 넌 아빠가 힘들 때 외면했잖아. 너한테 100억도 아까워. 수진이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수진아, 넌 아빠가 빚이 50억이라고 했을 때 우리 집은 여유가 없다고 했잖니. 그게 내 진심이었어. 아빠, 너희 둘한테 주는 100억씩도 사실 주기 싫어. 하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최소한의 도리로 주는 거야. 민우가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 이건 불공평해요. 법적으로 따지고 싶으면 따져봐. 하지만 넌 이길 수 없어. 이건 내 유언이야. 민우는 화가 나서 병실을 나가버렸습니다. 수진이는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아빠,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수진아, 내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아빠는 용서할 수 있어. 하지만 유언은 바꿀 수 없어. 네, 알겠어요. 수진이도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형하고 누나한테도 똑같이 나눠주고 싶어요. 왜?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저희 남매끼리라도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요. 은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 민호 말이 맞아요. 저희가 조금 양보하면 가족이 화목해질 수 있어요. 저는 두 사람을 보면서 또 눈물이 났습니다. 너희는
너희는 정말 착하구나. 아버지, 저희는 그냥 당연한 걸 하는 거예요. 저는 김 변호사를 받습니다. 유언장 수정해. 첫째하고 둘째한테도 각각 300억씩 주는 걸로. 회장님, 대신 조건을 달아. 민호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민호를 형제로서 존중하겠다는 각서를 쓰는 조건으로. 알겠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민호네 식구와 함께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4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민호는 처음에 아버지,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했지만 제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민호야, 아빠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거야. 받아줘. 손주들은 새 집에서 정말 좋아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집 진짜 넓어요. 그래, 이제 너희 방도 따로 쓸 수 있겠구나. 은지는 장학재단 이사장을 맡아서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름으로 하는 일이니까 더 보람 있어요. 고맙다, 은지야. 민호는 여전히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일하는 게 좋아요. 돈이 생겼다고 해서 일을 그만둘 생각은 없어요. 그래, 내가 좋으면 그렇게 해. 어느 토요일 오후 손주들과 함께 근처 공원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정우가 제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언제까지 우리랑 같이 살 거예요? 할아버지가 살아있는 한 계속 같이 살 거란다. 그럼 100살까지 사세요. 그래. 100살까지 살아볼게. 정아가 말했습니다. 저 할아버지 정말 사랑해요. 할아버지도 정아 사랑한단다. 벤치에 앉아서 아이들이 노는 걸 바라봤습니다. 문득 30년 전 아내 순자와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에 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애들 좀 봐요. 저렇게 예쁜데 어떡해요. 그러게. 우리 애들 진짜 예쁘지? 여보, 우리 행복하죠? 당연하지. 우리 이렇게 행복한데 뭐가 더 필요해? 그때는 돈이 없었지만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돈은 많아졌지만 행복은 그때와 똑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행복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알기 때문입니다. 진짜 가족이 누군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첫째 민우는 결국 각서를 쓰고 유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락은 뜸합니다. 둘째 수진이는 가끔 전화를 합니다. 예전처럼 돈 달라는 전화는 아니고 아빠, 건강하세요 하는 안부 전화입니다.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서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옆에는 민호와 은지, 그리고 손주들이 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민호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후회하세요? 뭘? 저희를 시험하신 거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안 해. 오히려 잘한 것 같아. 만약 그렇게 안 했으면 나는 죽을 때까지 의심하면서 살았을 거야. 너희가 진심인지 아니면 돈 때문인지. 그래도 저희한테는 상처였을 수도 있잖아요. 미안하다, 민호야. 하지만 아빠는 확신하고 싶었어. 너희가 진짜라는 걸. 이제 확신하세요? 그럼 너희는 진짜야. 세상에서 가장 진짜 자식이야. 민호가 웃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확신해요.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버지라는 걸. 우리는 서로 안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돈은 사람을 시험하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없어도 곁을 지켜주는 사람, 힘들 때 손을 잡아주는 사람,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 그게 진짜 가족입니다. 저는 1,000억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진짜 보물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보물은 민호와 은지,
그리고 손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가난한 척할 때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 때도 저를 사랑해줬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식은 여러분이 가난해져도 곁을 지킬까요?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사랑해줄까요? 돈보다 소중한 게 뭔지 너무 늦기 전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시한부 진단을 받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진짜 가족이 누군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에게 감사하세요. 돈은 언젠가 없어지지만 진심은 영원히 남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과의 사연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